안녕하세요. 저는 유미라고 합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유미라는 가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생활이 마냥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있었고 가끔은 따뜻한 보육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깨달아야 했던 건 이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순간 나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길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챙겨줄 부모도 기대할 가족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빨리 세상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 익숙했던 감정은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가족과 주말을 보내거나 명절에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텅 빈 고아원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밝고 따뜻해 보였지만 내게는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삶. 나는 그 현실을 너무 일찍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날 내버려 두어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버티고 또 버티며 혼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외로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순간부터 세상은 나에게 너무도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관심조차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작은 원룸 하나를 겨우 얻어 생활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기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낡은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였고 그 틈으로 겨우 하늘이 조금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깥 세상에 떠밀려 나와 이곳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려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힘들다거나 지친다고 말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서빙, 물류센터 단기 일용직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거창한 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은 안정된 삶이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그저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마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설정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운 좋게 계약직 중견기업을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날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홍윤석. 윤석은 회사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출중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볍게 분위기를 풀어버리는 재주가 있었고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미씨, 힘들면 쉬엄쉬엄 해요. 몸이 약해 보이는데 무리해서 하면 힘들어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도움 청하고요. 언제든지 도움 줄게요. 네. 그 사람은 유일하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니 저는 마냥 고맙기만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언제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끄럽지도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선배들에게는 깍듯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갔고 후배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윤석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윤석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고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혼자 버티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에 회사에서도 특별히 친한 동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나를 자주 신경 써 주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 주었고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때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유미 씨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정말 잘 챙겨줄 텐데 남자 형제들만 드글드글 하는 데서 자랐거든요. 여동생 있으면 제가 지켜주고 정말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쩐지 사모님도 여동생 같으실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는 저보다 연상이에요. 그래서 여동생 같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아, 네. 그보다 이번에 프로젝트 유미 씨가 아이디어 많이 냈다더라고요. 좋은 평가 받으면 정규직 채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모습 늘 보기 좋아요, 유미 씨는. 네, 저는 기분 탓인지 그 사람이 왠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사모님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사람은 사모님 얘기만 꺼내면 얼굴이 굳어져 말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되려 저를 지나치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았지만 그 사람은 계급장 떼고 편하게 지내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상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유능하고 다정한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저에게 유독 더 친절했습니다. 유미 씨,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보고서 잘 정리했더라. 진짜 꼼꼼하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커피만. 밥은 나도 집에 가서 먹어야 하니까요. 아, 네. 처음에는 그의 성격이 원래 이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타입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게 다정했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혼자만의 삶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생소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던 내가 점점 그의 작은 배려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도 회식 자리였어요. 술잔이 오가고 사람들은 취기가 올라 얼굴을 붉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그랬듯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요. 그는 술잔을 한 손에 들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떠들썩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좀 힘들어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그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도 돼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게 그의 눈빛에 빨려 들어갔던 걸까요? 윤석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어딘가 힘없이 번지는 미소였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모르게 사라져버렸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가볍게 안부를 묻는 문자, 바쁜 업무 중에 슬쩍 보내는 짧은 메시지, 그리고 퇴근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들.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핸드폰을 꺼내들면 그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와 있곤 했어요. 퇴근했어요? 네. 그랬구나.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렇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사 이야기였어요. 업무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때로는 가벼운 농담까지. 그는 편안한 대화 상대였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랑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곧 이혼할 거예요. 지금은 별거 중이거든요. 아이도 없어서 빨리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남녀 사이가 아니라 집안끼리도 얽혀 있으니 서로 마음이 돌아섰어도 갈라서기 쉽진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늘 밝고 유쾌하던 그가 이렇게 무거운 속내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될까? 그 사람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래부터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도 없고 고부간의 관계도 안 좋았어요. 아내랑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 서로 지치기만 했죠. 그냥 이혼은 시간 문제예요. 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을 이야기하듯 별다른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사이에서 묘한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 감정이 메말라 버렸고 아내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같은 집에 살아도 남처럼 지낼 때가 많아요. 나는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말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를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다기보다는 그의 말이라면 하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늘 혼자였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삶에 들어왔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소한 관심으로 나를 감싸주었어요. 그의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를 안심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를 좋아해도 괜찮다고, 그의 삶에는 이미 균열이 가 있었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별거 중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남이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싶었는데도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내 마음을 마음대로 처리하기엔 늦어 있었습니다. 유미 씨, 요즘 나한테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저요? 맞아요.
이상하게 유미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오늘 나랑 같이 있을래요? 그의 작은 한숨에, 지친 말투에, 가끔씩 흐트러지는 감정에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듯 나 역시 그 사람한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문득문득 아무도 모르게 스치는 그의 표정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죠. 정작 혼자일 때는 텅 빈 사람처럼 보였고 나는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하루가 끝난 후에도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고, 적어도 집에 가는 길이 덜 쓸쓸했으면 좋겠다고, 그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은 긴 대화를 나누며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서로의 습관을 알게 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밖에서 만나지 말고 그냥 네 집에서 커피 마실까?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굳이 나올 필요 있나? 그냥 집에서 쉬면서 이야기해요. 처음엔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는 내 작은 원룸에 익숙해졌고 나도 그가 내 공간에 있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책상 위 그의 커피잔이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그가 사다 둔 음료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혼자만의 삶이 익숙했던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늘 다정했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유미야,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조만간 이혼 서류 정리할 거고 그럼 우리도 결혼할 수 있어. 참,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네 얘기했어. 곧 인사드릴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의 말이 내 심정을 두근거리게 하며 큰 착각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처음으로 여자로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설렜고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그는 아직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한 시끌벅적한 카페가 아닌 조용한 곳에서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 한쪽 구석, 인적이 드문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둑해지고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질 무렵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낯선 번호, 익숙하지 않은 조합의 숫자들, 이런 번호는 대개 광고나 보험 권유 전화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번호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받아서는 안 될 전화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하지만 감정을 억누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유미 씨죠?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여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전 홍윤석의 아내인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들려오던 잔잔한 음악도, 사람들의 작은 대화 소리도,
창밖을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도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전화를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별거 중이라고 들었어요. 곧 이혼한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본처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요? 그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별거하고 있다고?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말했던 이혼 준비, 소원해진 부부관계, 조만간 어머니를 소개해주겠다는 약속. 나는 희미하게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조만간 시어머니 되실 분도 뵙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흥분한 목소리로 따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깊고 지친 한숨. 그 한숨이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은 난 못 준다더니만 아직도 그 수법을 쓰네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것도 아니고 그저 단호하고 덤덤했습니다. 저희 별거 안 하고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살고 있고 그 사람 제 앞에서 이혼이란 말 꺼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고 여자는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의 말로 저를 상처 입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내 남편을 만나는 거 다 알고 있고 증거도 있지만 아직 주변엔 알리지 않았어요. 내가 기회를 줄게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조차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익숙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나는 입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이제 그만 망가뜨려 주세요. 당신도 인생 망치지 말고 홍윤석한테서 벗어나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온한데 내 안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 나를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 미래를 약속하듯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순식간에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방금 전 그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땀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현실과 나 사이에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카페 안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고 가벼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 바리스타가 부드럽게 우유를 스팀하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 이제 곧 결혼할 수 있어. 어머니도 네 얘기를 알고 계셔. 이제 다 끝나가. 조금만 기다려줘. 그 모든 말들이 허공에서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순진하게 그를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했으니까,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믿고 싶었던 건 그 사람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환상이었을까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 나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가 다시 풀곤 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메시지가 오면 한동안 가만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을 멈칫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말이지요. 그러다 그 사람의 문자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유미야, 보고 싶다. 회사에서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메시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정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아내가 내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퇴근길에 그는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너 이상해 유미야. 혹시 나 피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은 당황한 듯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태연하게 나를 찾아올 리 없었을 테니까요.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떳떳하지 못한 사이 우리 둘 다 힘들잖아. 그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여?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유미야, 나는 괜찮아. 너만 괜찮다면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내 마음이 진심인데 뭐가 힘들겠어? 나는 내 사랑을 믿는데. 그 순간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마치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의 아내가 걸어온 전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날 들었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애원하듯 마지막에 던졌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을 때면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이 나를 바라볼 때, 다정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을 때, 피곤한 얼굴로 기대듯 내 어깨에 기대어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망설임도 모든 불안한 감정들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바쁜 업무, 퇴근 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만남,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며칠 전부터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속에 담긴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조용히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수십 번 고민하고 수십 번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손에 쥔 테스트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내 연인은 싹 사라진 채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잔뜩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를 외면했기에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배를 감싸 안으며 붙잡았고 그 사람은 저를 뿌리쳤습니다. 아이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나한테 왜 이런... 그 사람의 말은 곧 내겐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였고 그제서야 저는 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짐을 깨달았습니다. 결말이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황해 할지라도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최소한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라도 건네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기 전까지 나는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기대라는 말을 했고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이 사람과 얽힐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게 날 감싸주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감 때문인지 내게서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우리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그는 나를 피했어요. 그의 시선은 나를 지나치면서도 절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든 나를 회사 밖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릴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일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모든 걸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아이 따위 필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듯 말하며 망설임 없이 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독한 마음 먹고 갔지만 하지만 참 모성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마음도 내 뜻대로 막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아이에 대한 감정도 내 마음대로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병원 진료대에 누워 의사가 기계로 배를 천천히 문지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고 빠른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 핏줄 한번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조차 내 마음대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 죄 없는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죄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속에서 태어나게 된 생명.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나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아이가 내 품에서 자라면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쥐었을 때 작고 따뜻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이가 내 얼굴을 보며 방긋 웃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삶의 이유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나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나이가 든 중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오유미냐? 네가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았다며?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시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홍윤석의 어머니다. 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처음으로 통화하는구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불쾌함까지.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손주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지.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손주라니. 누구 마음대로. 이 아이는 홍윤석이랑 아무 상관없는 아이인데 포기한다 할 땐 언제고 대체 자기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 사람과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그는 아이에 대해 네가 알아서 해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주라고 부르며 연락을 해온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며느리는 아이를 못 낳는 몸이다. 병원에서도 확실하게 말했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여자는 순간 흠칫하더니 곧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고? 말 뽐새하고는. 고아라더니 예의란 걸 전혀 배우지 못했구나.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 연락을 해온 것도 황당한데 오히려 나를 혼내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덤덤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며느리로 삼아주마. 손주도 낳았으니. 나는 깜짝 놀라며 듣고서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며느리는 쓸모를 다했으니 내가 내쫓을 생각이다. 아이를 못 낳았으니 칠거지약에 해당되거든. 있을 자격이 없지. 너는 감사해야 돼. 보잘것없는 네가 아이 덕분에 내 며느리가 될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야. 시키는 대로 며느리 노릇만 잘하면 돼. 여자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이죠. 나는 황당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고 이용당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아주머니 며느리가 되어야 하지요? 왜 제 의사는 하나도 묻질 않고 마음대로 정하시나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녀는 마치 어리석은 질문을 들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니깟 의사가 뭐가 중요해? 너도 네 아들이 엄마 아빠 있는 가정에서 크는 게 좋지 않겠냐? 누구보다 부모 없는 서름을 네가 가장 많이 느꼈을 텐데 아이한테 똑같이 네 상처를 되물림해주고 싶어? 그건... 나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 여자가
묻고 싶었던 기억을 아이와 함께 들췄습니다.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구박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던 시간들,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내가 내 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물려주게 되는 걸까? 내가 곁에 있으니 내가 받았던 환경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여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민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내 아이를 생각하면 흔들릴 것이라는 걸.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준 여자, 그뿐이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내가 그 노인의 말처럼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있던 부인을 내쫓고 마치 나는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한 줄기 도덕성에 기대어 이제라도 바로잡고 더 이상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제 아이도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야 난 더 좋지. 그럼 적절한 돈을 줄 테니 그 아이를 우리한테 넘기거라. 뭐라고요? 적절한 돈이라뇨? 제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말에 숨도 막혔고 기도 막혔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건 줄 아는 사람들, 더 이상 그 사람들 농간에 넘어가기에는 나는 이제 세상의 때를 많이 탔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네가 며느리 자리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돈을 쥐어줄 테니 아이를 애아빠한테 보내. 네가 어려운 형편에서 아이를 키운다 한들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 제 아이예요. 그 사람은 포기했고 제가 낳은 제 아이입니다. 아무도 제 아이를 뺏지 못해요. 과연 그럴까? 친자 확인을 하면 내 아들이 친부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럼 친권이 생기니 바로 양육권 소송할 것이다. 그럼 네가 좋든 싫든 법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은 있는 집이다 우리가.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더니 참으로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그 여자는 제가 화난 것을 알았고 다시 한번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를 정해라. 둘 다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 손주를 둘 수는 없다. 여자의 말은 마치 이미 내 선택권 따위는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이를 혼자 키워왔고 단 한순간도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이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를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애아빠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 집에 들어오면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어. 넌 그냥 내 아들을 대신해서 아이만 잘 키우면 돼. 지금 며느리 내쫓을 구실은 넘쳐난다. 여자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에 윤석의 아내이자 여자의 며느리인 사람과 통화했을 때 들었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본처는 지쳐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본처가 내게 말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본처의 말이 다시 떠오르며 내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예의도 배우지 못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버리고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나 역시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한 번도 본처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그 사람의 아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통화에서 느껴졌던 그녀의 태도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처는 화를 내지도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목소리로 이제 그만 망가뜨려 주세요 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에게는 일단 고민해 보겠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옛 휴대폰을 꺼내 그날 통화했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본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기로 결정했고 문자로 내 신분을 밝히고 할 말이 있다 보내었고 본처는 일주일이나 지난 뒤 답이 오며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본처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왔는데 여자를 마주한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윤석과 오누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으면 잘 산다고들 하던데 왜 이들은 끝내 함께할 수 없었을까? 그저 성격이 맞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네요. 유미 씨, 실은 당신 이전 이후에도 여러 여자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당신처럼 나를 만나자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참 당돌하다고 해야 하나?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긴 겁도 없이 유부남이 아이까지 낳을 정도면 보통은 아니겠네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고 그 틈새를 노린 거겠죠? 본처의 말에는 조롱과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순간 기분이 상할 뻔했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지금 전하려는 이야기가 더 중요했지요. 나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세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건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기는 합니다. 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기에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부남의 아이를 덜컥 낳았어요. 차라리 그 애는 커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텐데 저는 제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제가 고아로 자랐기에 핏줄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영원히 함구하고 저 혼자만의 아이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사모님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본처는 냉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나를 우아하게 윽박질렀습니다. 본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저는 기에 눌려 주춤거렸지요. 문자로 참 많은 얘기를 구구절절 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며느리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요? 날 내쫓고 내가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8년 동안 수발했고 아이 못 낳는다고 맨날 구박당하며 시집살이를 해왔어요. 우리 친정돈 가져다가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 벌어놓고 이제 와서 친정이 어려워졌다고 나 몰라라 하면서 날 내쫓겠다고? 그런 금수 같은 인간들 따위 나중에 곱게 죽으면 안 되는데. 본처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좌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자 그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생각 정리를 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좋아서 그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혼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는 쉽게 못 나가요. 내가 여태 시집와서
그 집에서 헌신한 것들, 희생한 것들 다 돌려받고 홍윤석 버릴 거예요. 절대로 나 이렇게 당하고 끝낼 생각 없어요. 본초는 그동안 쌓아온 울분을 터트리듯 말을 쏟아냈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흔적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내가 홍윤석의 부인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상상만으로도 섬뜩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같은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겠지. 덤으로 남편의 바람을 밥 먹듯 봐야 할 테고 그 여자가 힘겹게 견뎌온 것들을 나 또한 똑같이 겪게 될 테지. 더 무서운 건 내 자식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초가 오늘 내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나는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듯이 어쩌면 몇 년 후 나도 또 다른 여자 앞에서 똑같이 울분을 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애시당초 본초를 만난 목적을 잊지 않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제가 사모님께 지은 죄를 생각해서라도 사모님이 최대한 보상받고 이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초는 고개를 미묘하게 갸웃거리며 나를 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증오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나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초의 눈빛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제야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좋아. 나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네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람과 재혼해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되겠네. 너도 한번 그 남자랑 살아봐야지. 그래야 내 심정을 그대로 느껴보겠지. 본초는 비꼬듯 웃으며 내 반응을 기다렸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사람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이 이혼하는 데만 도울 거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과 엮일 생각이 없습니다. 본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쉽네. 당신도 당해봐야 내 속이 시원할 텐데. 당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대신 저는 아이를 키우며 평생 사모님께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고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열심히도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꺼이 본초의 처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내게 속죄한다면 내 뜻대로 해주겠어요? 여자의 눈빛은 단순한 원망을 넘어 철저하게 이용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 봐봐요. 본초는 가방을 뒤적거리며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었고 저는 그 서류 봉투 속의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홍윤석이 바람핀 증거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고민은 했어요. 하지만 내 친정 부모님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 내가 직접 이혼을 터뜨리면 친정까지 들썩이게 되고 부모님께 신경 쓰이게 하겠지. 괜히 마음에 대못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그 일을 도와주면 되나요? 생각보다 돌머리는 아니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 대신 좀 터뜨려주면 좋겠어요. 대신 나는 얽히게 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책임도 그쪽이 져야 하는 거 알죠? 알겠습니다. 대신 만약 제가 잘못된다면 제 아이는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책임이란 도의적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만 있으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걸릴 뿐이었죠. 나는 이미 홍윤석과 남남이었고 그는 내 아이의 아버지이긴 했지만 그 사실이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아이와 거리가 멀었고 앞으로도 가까워질 일은 없었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감정이란 이제 증오도 미련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초는 내 마음을 읽은 듯 기꺼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웃으며 본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본초도 제 손을 잡아주며 우리는 악수를 했고 동지 사이가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본초에게 받아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며칠 뒤 2살이 된 내 아이를 품에 안고 그가 아직도 다니고 있는 그 회사로 2년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겹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똑같이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회사 식당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북적였습니다. 내가 일하던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나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우리 회사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러네. 근데 품에 안은 애는 뭐야? 왜 둘이 회식 자리에서 맨날 사라져서 말들 많았잖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고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아이의 아버지 홍윤석을 찾았지요. 그 사람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고 어느 예쁘장한 순진무구하게 생긴 여직원을 열심히도 챙겨주며 의식했고 동료들과는 여유롭게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윤석은 한순간에 알아차린 것이었고 제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아이를 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윤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홍윤석 씨. 그 사람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당 안의 대화 소리가 점점 사그라들었고 모두가 집중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동료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하나둘씩 말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았으며 그리고 나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천천히 내려다 보았지요.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옷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자책감이 이제부터 너를 본의 아니게 이용할 거란다. 기억하지 말고 다 꿈인 줄 알려무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오유미이고 제가 안고 있는 이 아이는 홍윤석 씨의 아들입니다. 그때 식당 안에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단숨에 사람들 의식을 한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둘러 나를 끌어내려 했지만 나는 그의 반응을 무시한 채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들고도 책임지지 않았던 아이예요. 당신이 그랬지요?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요. 나는 모른다고요. 유부남이면서 곧 이혼한다고 부인과 정이 없다고 나를 꼬드겨 놓고서 애생긴이 나몰라라한 인간 쓰레기가 바로 이 홍윤석이라는 인간입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나랑 상관도 없는 애 데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애가 내 애란 증거 있어? 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해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내 아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당신 어머니한테 내 존재와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왜 말을 했어요? 당신 어머니께서 애 낳았으니 사모님 내쫓고 나 며느리 자리로 받아주신다던데 참 고마워서 눈물 날 뻔했잖아요. 얘기 못 들었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윤석은 제 입을 억지로 막으며 끌고 가려 했는데 그때 저는 윤석의 손을 이빨로 깨물어서 윤석을 떼어내었고
나는 가방에서 본초가 건넨 증거 자료를 꺼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바람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친자 확인 결과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나는 그것을 모든 회사 직원들 앞에서 펼쳐 보였고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야? 유부남 아니었어? 이거 회사에서 알면 끝 아니야? 홍윤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판사판 달려들어 증거자료를 가로채려 했지만 이미 사진들은 흩뿌려져 버렸고 나는 한 발짝 물러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 이미 당신 이메일로 지인들이나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다 뿌려졌을 거야. 그러니 소문나는 게 무서우면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어리고 순진하고 힘없는 애들 맘대로 한 대가야. 난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내 아이도 마찬가지이고. 나는 본부인과 약속대로 모르는 척 모든 자료를 터뜨렸고 그날 이후 홍윤석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의 불륜과 사생활이 회사에 빠르게 퍼졌고 직속 상관까지 알게 되면서 윤리 위반으로 징계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바로 해고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닥이 워낙 좁은 바닥인지라 어디에 재취업을 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석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을 피했고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그 흔하게 다니던 동네에서조차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존재인 것이지요. 일자리, 체면, 인간관계,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죄를 올가매어 소송으로 걸리게 되었지만 하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본처는 다행스럽게도 저를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었고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태였고 홍윤석은 본처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본처는 결국 그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자유를 얻었고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대해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일이 끝난 후 윤석의 어머니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장 애 내놔라. 애는 아빠가 키워야지. 넌 내 손주를 데리고 사라질 수 없어. 무슨 헛소리를 하시고 계세요? 저희는 이미 남남이에요. 제 아이는 더 이상 그 가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윤석의 어머니는 분한 마음에 떠나갈 듯 제게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 전화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일은 없었고 본초는 그 후에 어떻게 윤석과 윤석 어머니와 타협을 받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 대한 고소는 모두 다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게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약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윤석과의 일이 마무리되며 저는 다시 아이를 키우며 원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가끔 본처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흡사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며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련한 연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남자 따위 팽개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아이를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었죠. 유미야, 시완이 옷 몇 벌이랑 장난감 좀 샀어. 요새 아들 옷도 참 예쁜 게 많더라. 고마워요 언니. 매번 이렇게 신세 져서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가 시완이는 요새 저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엄마만한 존재가 또 있나? 나는 그냥 유미 아이니까 해주고 싶었던 거지. 어쩌면 내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아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시완이한테 정이 가더라고. 시완이는 언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언니한테는 제가 시완이 기꺼이 내어드릴게요. 본처는 자신에게 방긋방긋 웃는 시완이를 안아주었고 저는 화난 본처의 웃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네요. 저는 비록 상처를 많이 받은 삶이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내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홍윤석 그 남자? 그의 존재는 이제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앞에서도
본처 앞에서도 영원히 말이지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